시적 재능을 확신해야 돼요. 저 한강만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한강처럼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좋은 작가고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이건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그 정신력은 잠재된 능력의 일반인들은 한 2%나 5%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용 못한다 그래요. 천재 정도 되면 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능력이 한 10% 정도 발휘했다는 거예요. 천재들은 한 10%. 그런데 우리도 내 속에 엄청난 그런 어떤 글 쓰는 능력이든 뭐든 우리가 이건 예술이니까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 쓰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위대한 천재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저는 실제 시인이에요. 저도 이제 시를 쓰니까 실제 시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 세계를 지워버리고 전혀 엉뚱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릴케를 불러내고 돌아가신 김열 교수님을 불러내고 김현성을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실제 시인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벌써 내포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자연인으로서의 이상욱이 아니라 정말 시를 쓰는 그때의 나는 지금 강의하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는 그걸 이제 내포적 시인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내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눈빛도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 않긴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 다음에 뭐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바르게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에 딱 갇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를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술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개방적인 다양한 불교적이거나 뭐 유교적이거나 그런 쪽에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한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어요. 세계에 대해서 자유롭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 같으면 절대 앞에서 가을에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시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기독교 세계에 gat혀가지고 굉장히 한계를 지닌 사람이지만 내가 시를 쓸 때는 내포적 시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혼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옛날 같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대 같으면 그 뭐 이영도와 청마 유치한이
정말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그 여유신 이용도가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 20대 어떤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 그 다른 여자와 로맨스에 빠지고 그게 미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건 도덕은 도덕이고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건 얼마든지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도덕률이나 질서에 딱 매여 있으면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예술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도 미화될 수도 있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최근에 뭐 그 얼마 전에 벌써 그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사랑에 빠져가 사랑인지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것들이 그때는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죠. 네. 그 없어진 데 아마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간통죄 이런 것들은 현실 법에서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현실 세계고 예술 세계에서는 이제 그건 그거고 예술은 거기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계 질서의 지배를 받는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내포적 시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질서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뭔가 현실 세계는 플라톤이 말할 때 그건 하나의 현상계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리는 그 현실 넘어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그 현실에 묶여 있으면 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포적 시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실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쓰실 때 현실의 나로서 시를 쓰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내포적 시인이 되어 쓰는데 플라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인이란 재빠르고도 날개가 달린 그리고 신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다. 시인이란 그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읽어버리고가 아니고 잃어버리고 정신도 그 내부에서 잃어버려 무아적인 상태가 될 때 영감을 받아서 시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그럴 때 새로운 어떤 영감이 와서 시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래. 내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상력을 넘어서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영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는 뭔가 그런 신비한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정지용의 시의 옹호라는 데도 보면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정정한 그 송이어도 좋다. 우리 이양씨 오시네. 큰 이제 이양씨 하세요. 나는 갈게. 시인은 정정한 그 큰 소나무여도 좋다. 굽어 보고 오만하라. 그러니까 큰 어떤 시인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거대한 어떤 거대한 나무.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로서 굽어보고 고만하라. 고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자만심 같은 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한 마리 맹금이어도 좋다. 시인을 비유적으로 큰 소나무로서 세상을 위에서 내려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맹금, 독수리라든지 뭐 매가 이렇게 떠도 그게 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현실 세계고 그 바닥을
높이 서서 바라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세계를 바라볼 때 내포적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의 나로서는 늘 그 뭐 오스마트 가서 뭐 싼 물건 사고 뭐 지금 또 남편 밥 해주고 또 애 그 학교 가는데 또 이제 데리러 가야 되고 늘 이런 생각 이런 현실 거기에서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위에 한 마리 매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정신으로 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가져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저 시인이면 자기만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미지. 그냥 그 비슷비슷한 그런 시를 쓰기보다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개성이 있는 시.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길가지 지키처럼 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 개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가 꼭 필요한데, 저는 시를 뒷가시 말고 뒷가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어떤 시적 감을 느낄 때 그걸 스마트폰 내장 뒷가로 바로 찍어가지고 그 느낌을 짧게 써서 SNS로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 일반 문자 시를 쓸 때도 그 어떤 자연이나 사물에 있는 그런 어떤 시적 영감뿐만 아니라 역사책 속에 있는 어떤 혹은 성경이나 이런 어떤 경전 속에 있는 굉장히 그 극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제가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지금은 폐간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2023년 작년에 김기화 쌤 월간 시문학 발행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래서 폐간돼 버렸는데, 제가 2017년부터인가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제목으로 매달 5편씩 연재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연재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또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연재했던 걸 이번에 휴먼 히스토리아 해가지고 일종의 창세기부터 AD 시작되는 예수 탄생까지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썼습니다만 한 60편 정도를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이런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그래서 저는 그걸 포착시라는 그런 실험을 쭉 해오는데, 그래서 출판사도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300만 원 지원을 제가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출판사 정해졌고 아마 11월 한 20일 발행 일자를 해가지고 제가 원고 넘겼는데, 그건 기존의 어떤 시인들의 시와 다른 나만의 시라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이 창작한 어떤 새로운 언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시고 예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그건 일반적인 거고, 나는 박목의 일상사처럼 극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나 역사나 어떤 그런 경전이나 이런 속에도 얼마든지 시적인 행상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걸
가져와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게 시라고 보여주는 작업이 제가 포착시라는 그 작업이에요. 예. 그거는 그야말로 시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떤 소설이나 뭐 어떤 역사책이나 그런 텍스트에 보면은 많은 시적 정황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꺼내서 시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역사,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이 제가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그 연작 작업입니다. 그걸 한 200몇 편까지 썼는데 한 200편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우선 1차로 휴먼 히스토리아 가지고 참 태초의 어떤 인간의 탄생부터 예수 탄생까지 해가지고 1차분으로 그렇게 출간하게 됩니다. 그건 서사신가요, 선생님? 서사 일종의 서사신데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해 가지고 뭐 이제 빅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한 편 한 편이 완성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60편 전체가 휴먼 히스토리아라는 그 한 제목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일종의 장시예요. 장시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시집을 뭐 여러 번 냈는데 그건 저만의 어떤 그런 어떤 개성 있는 시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집이나 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론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나훈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나훈아가 이제 그 은퇴 선언을 뭐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네, 마지막 공연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는 정말 그 아티스트죠. 네. 자기가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70년대 그때 남진 나훈아 둘 다 최고의 가수였지만 나훈아는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주려 지금 뭐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나훈아는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의 아티스트가 되었고 남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대중예술가로서 뭐 위대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그 가요를 예술로까지 끌어올린 그런 정말 독보적인 그래서 우리는 가황이라고 했잖아요. 과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훈아 하면 뭐 찢어진 청바지에 뭐 꼭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들어서 흰머리를 해가지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만의 뚜렷한 세계관으로서 끝까지 대중 가수이지만 밥 딜런 같은 경우도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대중 가수이면서도. 그래서 나훈아 같은 경우도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뭐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예술가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것이어야 한다. 피카소도 마찬가지. 피카소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계를 드러내는 시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시 보들레르 현대시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보들레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은쾌했다고 그래요. 은쾌했어. 뭐냐면 굉장히 삶은 뭐 그냥 자유롭고 도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좀 어긋났지만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쾌했다고 그래요. 그게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이죠. 여기 보면 1846년에 그 레스보스의 여인들이라는 건작 시집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이 경과된 1857년에 첫 시집 악의 꽃이 나오는데 이게 세계적인 시집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악의 꽃이 10년 전에 거의 다른 이름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걸 고치고 해가지고 자기 만족이 되고 정말 이게 그렇게 자기의 색깔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제 출간을 했다는 거죠. 뒷가치는 좀 다릅니다만 순간 예술로서 그렇게 소통하던 일반 예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치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출간했다는 거. 이것도 시인 정신을 드러내는 거죠. 예술 정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 지금 이 박노정 시인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진주 정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박노정 시인의 그 시 자상이라는 작품인데 시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앞에서 그 정지용의 그 거대한 나무 위에 새 이게 이제 시인의 정신을 말한다면 자상이라는 것은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시로서 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만이 미덕인 세상에서 떠돌이 백수건달로 세상은 견뎌볼 만하다고 그럭저럭 살아볼 만하다고 성공만이 미덕인 세상에서 끝도 시작도 없이 가랑잎처럼 정처 없이 다만 가물거리는 것들과 함께 시는 백수건달이라는 것인데 백수건달의 이런 어떤 어원을 살펴보면은 원래 건달바라고 하고 향만 먹고 사는 사람 것이 뭐 건달바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닌 뭔가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노정의 삶이 그랬거든요. 박노정 시인은 진주신문 사장도 지내고 뭐 시민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생활 전선에서 자기는 늘 시민운동만 하고 뭐 이상적으로만 살고 가족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최고만이 미덕인 세상이 그래 뭐 농계 그때 그 영정을 찍고 그랬잖아. 그 친일을 했다고. 그 부인은 못 참고 박노정 시인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늘 안티고 세계의 어떤 그런 질서, 성공하고 명예 있고 뭐 출세한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최고만이 미덕인 이런 자본주의 시대 그거 시인은 아니다. 그건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업도 없고 백수건달이지만 그냥 성공만이 미덕인 이 세계를 비판하고 그렇지 않고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자본주의 시대를 비판하는 그런 삶과 시로 그런 사람이 시인이지 뭐 출세하고 사실은 꼭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성공한 시인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세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제 최고의 세계적인 작가가 한강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름 없더라도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가물거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진주에서는 그 해마다 박노정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 박노정 문학제도 열리고 그래요. 저 대학 교수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름을 얻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라 이름 없어도 문학적으로도 사실은 노벨 문학상으로 출시한 거잖아요. 물론 최고의 작가니까 받았지만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만의 세계, 나만의 어떤 그걸 추구하면서 고 같은 사람이 뭐 노벨상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고을은 저 생전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화가였는데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뭐 노벨 문학상도 받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시인이 아니라는 거죠.
시적 재능을 확신해야 돼요. 저 한강만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한강처럼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좋은 작가고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이건 가장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그 정신력은 잠재된 능력의 일반인들은 한 2%나 5%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용 못한다 그래요. 천재 정도 되면 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능력이 한 10% 정도 발휘했다는 거예요. 천재들은 한 10%. 근데 우리도 내 속에 엄청난 그런 어떤 글 쓰는 능력이든 뭐든 우리가 이건 예술이니까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 쓰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위대한 천재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저는 실제 시인이에요. 저도 이제 시를 쓰니까 실제 시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 세계를 지워버리고 전혀 엉뚱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릴케를 불러내고 돌아가신 김열 교수님을 불러내고 김현성을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실제 시인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벌써 내포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자연인으로서의 이상욱이 아니라 정말 시를 쓰는 그때의 나는 지금 강의하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는 그걸 이제 내포적 시인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내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눈빛도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 않긴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 다음에 뭐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바르게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에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를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술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개방적인 다양한 불교적이거나 뭐 유교적이거나 그런 쪽에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한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어요. 세계에 대해서 자유롭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 같으면 절대 앞에서 가을에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시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기독교 세계에 gat혀가지고 굉장히 한계를 지닌 사람이지만 내가 시를 쓸 때는 내포적 시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혼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옛날 같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대 같으면 그 뭐 이영도와 청마 유치한이
정말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그 여유신 이용도가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 20대 어떤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 그 다른 여자와 로맨스에 빠지고 그게 미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건 도덕은 도덕이고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건 얼마든지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도덕률이나 질서에 딱 매여 있으면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예술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도 미화될 수도 있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최근에 뭐 그 얼마 전에 벌써 그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사랑에 빠져가 사랑인지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것들이 그때는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죠. 네. 그 없어진 데 아마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간통죄 이런 것들은 현실 법에서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현실 세계고 예술 세계에서는 이제 그건 그거고 예술은 거기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계 질서의 지배를 받는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내포적 시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질서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뭔가 현실 세계는 플라톤이 말할 때 그건 하나의 현상계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리는 그 현실 넘어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그 현실에 묶여 있으면 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포적 시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실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쓰실 때 현실의 나로서 시를 쓰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내포적 시인이 되어 쓰는데 플라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인이란 재빠르고도 날개가 달린 그리고 신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다. 시인이란 그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리고가 아니고 잃어버리고 정신도 그 내부에서 잃어버려 무아적인 상태가 될 때 영감을 받아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그럴 때 새로운 어떤 영감이 와서 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래. 내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상력을 넘어서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영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는 뭔가 그런 신비한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정지용의 시의 옹호라는 데도 보면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정정한 거송이어도 좋다. 우리 이양씨 오시네. 큰 이제 이양씨를 하세요. 나는 갈게. 시인은 정정한 큰 소나무여도 좋다. 굽어 보고 고만하라. 그러니까 큰 어떤 시인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거대한 어떤 거대한 나무.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로서 굽어보고 고만하라. 고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자만심 같은 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한 마리 맹금이어도 좋다. 시인을 비유적으로 큰 소나무로서 세상을 위에서 내리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맹금, 독수리라든지 뭐 매가 이렇게 떠도 그게 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현실 세계고 그 바닥을
높이 서서 바라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세계를 바라볼 때 내포적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의 나로서는 늘 그 뭐 오스마트 가서 뭐 싼 물건 사고 뭐 지금 또 남편 밥 해주고 또 애 그 학교 가는데 또 이제 데리러 와야 되고 늘 이런 생각 이런 현실 거기에서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매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정신으로 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갇혀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다.